안녕하세요. 일단 피데비 쪽에서 영상이 두 개가 올라온 거를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일단 어, 그 경찰에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모 씨 것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찍은 사람들이 많으면 다 올려가지고 한번 그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 보여주시고 저도 어, 경찰에 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계속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올려주신 분한테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거 역시 어, 다수가 한 사람을 겨냥을 해가지고 위협을 가한 그런 경우죠. 근데 뭐 저는 제 방어를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스스로가 찍어서 올려줬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을 가지고서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KOK 시스템 상의 역할들을 한번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이거는 2022년 4월 22일에 그 공지로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전에 또 여러 번 다뤘던 부분인데 KOK 시스템 내의 역할을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요. 첫 번째는 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뱉는 그 용어로는 운영사도 있고 제휴사도 있고, 협력사도 있고, 용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류의 계약 관계에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우리 KOK,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은 KOK 프론티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역할들을 한번 보시면은 KOK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그 다음에 소각. 유통은 실제로는 저희가 그 발행은 이들이 했고, 코인 정책도 당연히 이쪽 KOK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유통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15억 개를 보상을 통해서 어, 유통을 시키고 있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각은 어떠한 류의 그 이미 유통이 되고 있던 일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5,800만 개 정도가 소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각까지도 재단에서 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인넷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또 싱가포르 법인 K 스테디움 뭐 프라이빗 리미티드라고 하는 이거 자체도 사실은 우리하고는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이 메인넷 자체를 K 스테디움 PT라는 데서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개혁의 플랫폼 뭐 개발과 운영 이것은 지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이게 2000 어, 여기에 보시면은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이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 K 스테디움으로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라고 하는 이 그 법인은 실제로는 2022년 4월 13일인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 K-스테디움 PT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뭐 메인넷,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KOK 플랫폼은 이미 존재를 해요. 근데 또 개발, 운영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소싱 및 운영. 이거는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공지 자체가 K 스테디움, KOK 그 재단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이때는 그렇게 그 공지 주체가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메타 M이라는 거는 이거는 미디움 리미티드가 상호 변경을 법인명 변경을 해서 메타 M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얘들과 얘들 이게 똑같지 않은 이상 이런 말을 같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메인넷 개발 및 유지 보수, 그 다음에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관계도를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KOK 파운데이션은 이런 코인 정책, 발행, 유통, 소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메인넷도 KOK 파운데이션에 속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통합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KOK 파운데이션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리고 실질적인 소유주 법인으로 그렇게 등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메타M은 운영사라고 하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는데 이 플랫폼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일찌감치 V3라는 걸로 이미 끝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V3가 실제로는 이 KOK 플레이라는 앱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수준인데 뭐 개발이라는 용어도 쓰고 뭐 많이 쳐줘가지고 개발이라고 치자. 그렇게 해도 이 메타M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주식회사 미디움, 즉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에서 했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공지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개가 남았는데 KOK 프론티어들은 뭔 역할을 했느냐? 일단은 가장 큰 게, 이게 하나 L이 더 들어갔네요. 스테이킹을 제일, 크게 봐야죠. 스테이킹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래소에서 KOK,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KOK 거래소에 나와 있는 거를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고, 매수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나 한 거고, 두 번째는 KOK 플랫폼, 어,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 역할도 했죠. 여기에는, 좀 볼 것도 사실은 없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보상받은 KOK 토큰을 가지고서 그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쇼핑몰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상받은 KOK를 가지고서 구매도 할 수 있었죠. 이게 많이 늘어나면은,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KOK 플랫폼 소개를 프론티어들이 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개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사용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사용 경험을 그 기반으로 해서 소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소개를 하면은 새로운 신규 프론티어들 그러니까 이용자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KOK라는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이 또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이 새로운 그 KOK 사용자를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그거는 결국에는 KOK를 거래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서 그 매수세가 결국에는 KOK의 가치를 거래소에서 상승을 시킨다. 그 다음에 KOK 프론티어들은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역할이 보면은 스테이커의 역할도, 스테이킹 하는 사람의 역할도 하고, 사용자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소개자의 역할도 하고, 생태계라는 이런 것을, 확장을 하는데도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KOK 거래소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프론티어예요.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치 상승에 또 KOK를 뭐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모인 것을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 다음에 KOK 생태계 확장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KOK 프론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그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있지만은 KO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출시가 돼가지고 게임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쓴 쪽이 이쪽인데도 여기 가치는 지금 KOK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제가 어제 어, 녹화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 줌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 그 다음에 바이낸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은 이전에 코로나 시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 최고점을 찍었지요. 그거를 넘었었다가 지금 조금 처진 데도 있고 거꾸로 지금 현재 그때보다도 더 올라가 있는 게 이 네 가지였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아발란체라든가 폴카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수준이냐? 최고점 대비해서 한 1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그 고점 대비 10%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꺼지 내려가 있느냐? 더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KOK 파운데이션 재단, 그 다음에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 이 KOK 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든 그 코인 토큰들의 대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더 많은 설명은 뭐 좀 그 생략을 하고 그러면 금방 보셨던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관계도를 한번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KOK라는 게 2019년 11월 6일에 설립이 됐어요. 쉐이쉘 공화국이라는 데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던 게 미디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어, 영문 명으로 했을 때는 요렇게 쓰여요. 근데 요거 자체도 사실은 영문이에요. 근데 왜 이거는 또 이렇게 썼는지 재단이라고 쓰고 싶으면 미디움 재단이라고 쓰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쓰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영문명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리고 메타 M으로 바뀌었는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계약을 이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두 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여기가 사실은 기술적 맨파워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는 회사예요. 법인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으로 그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런 보잘것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페이퍼 컴퍼니 그 자체인데 여기하고 이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했어요. 누가 했겠어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에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기사를 넣었을까? 저는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그게 여기와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여기 이 내용도 냈고 그다음에 5월 7일 블록체인 투데이 기사에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에서 계약을 했던 것을 주식회사 미디움 쪽과 재계약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미디움이 이, 그, 어, 모든 권한을 이쪽에서 계약했던 것을 다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이거 역시 5월 7일자 블록체인 투데이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기사를 냈을 거다라고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KOK 재단과 미디움 간 플랫폼 구축 계약을 KOK와 주식회사 미디움이 또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김판종 씨 다음 대표이사였던 정윤호 대표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내용으로 6월 말로 계약이 종료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게 있죠. 근데 여기에 미디움 부사장 이름을 빌려가지고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 사람하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있던데 거기에 이 내용을 어,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왔어요. 여기 보면 주식회사 미디움 대표이사 정윤호 배상 해가지고 미디움은 기존 개혁회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K 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 근데 K 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업무를 했다? 그러면은 K 스테디움 메인넷의 개발은 누가 했느냐? 미디움 파운데이션 했다고요? 웃기 찾는 소리죠. 전부 다가. 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허재백님이 부산시 부산은행 등을 통해 미디움에 대한 옳지 않은 은행을 하는 즉시 우리가 잃게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 손익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며 정말 기가 차지요.
우리는 그에 대하여 명백하게 민형사상의 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스스로가 정말 쪽팔리는 그런 내용을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 거.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0월 18일, 같은 해 10월 18일에 파이낸셜 투데이에서는 이 미디움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기사 내용에 해외에 있는 재단이 인수한 것이지 한국 법인이 인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해요. 그 나머지는 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냥 스킵을 하고, 이 정도로 일단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금방 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현금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여기서 이게 없는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한 우리가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원금이라고 하는 걸 현금으로, 그,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억진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모르거나 아니면은 억진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수사 심의 신청을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제가 내용들을 쭉 적으면서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은 글자 수는 아니었던 거고, 한 만 자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사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서가 민원 2차 민원에 대해서는 왔는데 만족할 만하지는 않고 일단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고 어, 그 수사에 뭐 방해가 되지 않으면이라고 했나?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그 시간이 맞으면은 뭐 미팅을 하고 진술을 하는 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식의 내용인데 전화 통화가 사실 힘들어요. 네, 내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수사심의 신청을 한 이유는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범죄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서 이게 법적인 대응을 하면은 사람이 딱 구분이 되지요. 이것도 피해자, 즉 고소 또는 고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판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고소인이라고 했을 때, 고소인이 고소를 할 때, 제대로 되는 내용을, 어, 그러니까 증거든, 설명이든, 그러니까 진술이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고서 있느냐. 아, 여기서 하나 빠졌네. 고소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고소인이, 고발인이 선임을 한 변호사가 있죠. 그러면은 변호사한테 처음 가서 이 내용들을 사건화하겠다. 그리고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고소인이 변호사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은 어,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심지어 제가 그, 이, 오늘도 하나의 뭐 시스템적인 설명을 해 드린 건데, 기업회 사업이라는데,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보소인, 즉,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그 정도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을 듣고서 변호사가 고소장을 쓴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제공을 하는 이런 뭐 증거 자료, 뭐 예를 들어서 피해를 현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변호사는 그렇게 믿고서 고소장을 쓴다. 그리고 그걸 접수를 시키고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런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사기처럼 보인다. 유사수신처럼 보인다. 그래서 송치를 했다. 송치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뭐, 김판정 씨에 대해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송가병 씨나 뭐 이쪽 걸로 송치가 됐는데도 보안 수사를 수차례 뭐 요청을 검찰 쪽에서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수사 기능이 사실 없으니까 그 보안 수사를 요청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서 원검도 현금이다.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게 그 출처가 김판정 씨를 대상으로 해서는 김판정 씨 쪽에서 나왔는가? 아니면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적으로 그 재단 또는 이 사업 주체의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런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을 뭐 기록물 또는 문서적으로 배포를 했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기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처음부터 변호사, 수사기관,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까지 되고 나면 이제 재판 관한테 이제 또 넘어가는 거지요. 이 일련의 그 루트를 쭉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결국에는 고소인, 고발인이죠. 피해자 측이죠. 그러면 10여 건의 고소 사건들이 각 지역별로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울산경찰청으로 다 모아가지고 병합해서 수사를 울산경찰청에서 했을 때 요 고소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인천에서 했다, 서울에서 했다, 뭐 대구에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모여 있는 한 10건이라고 했을 때 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서 하나를 하고 나머지가 9개면은 이 9개의 나머지 9개에 대한 그 고소권을 고소인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이 그 고소인 진술을 받았을 때 이 각각이 제대로 뭔가를 알고서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 단체로 했지만 그 역시도 소수가 할 뿐이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현금이 원금이다. 원금 보장이 뭐, 기사든 아니면은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뭐 이 원금 보장이 되는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출처가 완전히 명확한 그런 걸 제출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을 그 재판까지 끌고 갔을 때 이길 수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공소장 내용을 보고서도 그렇게 좀 느끼고 실제로 어, 한 단체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봐요. 근데
저는 딴 거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기사 내용, 거기서도 말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게 말이 안 맞는데, 안 맞는 말을 피해자들이 그냥 그렇게 고지고대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 법에서 싸움을 했을 때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법적인 싸움을 했을 때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면은 제가 그런 내용을 띄웠을 때 원금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원금을 US 달러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원금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하는 내용을 나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장을 안 하고 우리 보고 뭐 범죄 집단이니 또는 뭐 그 피해자도 아니니 또 그다음에 방청조차도 못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욕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떠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올렸던 내용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요. 공개 토론 부분도 거기에서 어, 1월 17일 법정홀에서 복도에서 한 이야기가 그 대표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저기 뭐라 그러죠? 뭐 돗대기 시장이라 그러나요? 돗대기 시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하고 뭔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혼자 와가지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영상 2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찍어 놓는 내용, 거기에 육성으로 나온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저는 쪽팔려가지고 여기는 못 올리겠어요. 경찰한테 참고를 하라고 바로 보내줬어요. 2개를. 하나는 7분 얼마 되고 하나는 11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한 일들을 제가 씹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치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를 맞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성질 나는 거지요. 왜?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서 아니다라고 뒤집어 버리면은 쪽팔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신문을 왜 발행을 해요? 신문을 왜 발행하냐고요. 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신문이라는 걸로 어, 그 글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겠다는 거잖아요. 보고서 참조를 하라.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라. 근데 그냥 잘못된 내용이 뿌려졌는 거를 그냥 그대로 믿으라고 하면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려주면은 저 같으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 거에 대한 우리 협의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뭔가를 이야기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해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반박을 해왔잖아요. 욕설 그런 거 안 써요, 저는. 그런데 거기서는 할 말이 없으면은 원래 그래요. 싸움을 할 때도 막 싸우잖아요. 안 되면은 말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기지를 못하게 되면은 일단은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욕 나오죠. 욕 나오다가 안 되면은 물리적으로 폭력이 나오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법원에서 우리와 그 고소 또는 고발 내용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듣는 것 자체가 위정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청하는 그 자체가 자유의사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어, 범죄자의 가족이나 또는 범죄 행위를 했는 것의 조력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 법정에 가서 방청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하물며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이 KOK라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주범으로 계속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이 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공범들까지도 다 잡아 당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 김판정 씨라는 사람만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다른 사람, 특히나 이 고레벨 사람들을 위주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거기가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또 보면은 갑자기 김판정 씨가 주범, 그 다음에 공소장 내용에 가면은 한주기가 총책, 자꾸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또 사기, 유사수신, 횡령인가 뭐 이렇게 넣어놨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뺏는 횡령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는 배임 횡령, 배임과 횡령은 사실은 업무상 배임으로 가게 되면은 이 배임과 횡령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횡령에 속하지를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면은 횡령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득제긴 한데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해서 이득제에 해당이 되니까 배임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귓구멍이 막혔는지 한번 제대로 듣지도 안 하고 안한 상태에서 그 방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내용을 띄워요. 그러니까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믿어온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과 같은 이런 거를 오늘과 같이 설명드릴 때 이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은 그냥 현금으로만 딱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아까 스테이크로서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뭘 갖는다? 가상자산 암호화폐만으로 그것도 네 가지만으로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을 넣지 않고 그런 암호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류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사서 내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그거를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건 결국에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을 할 당시와 해지할 당시의 기준이 뭘로 돼가지고 US 달러로 표현이 되고 또 해지를 해서 나올 때는 그 플랫폼 가격이랑 이렇게 나누게 해버리면은 개수로 나온다. 그게 시장 거래소로 나와야지만이 거기에서 매도를 해야지 내가 아까 현금이라고 한 것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은 공소장에 20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 48만 명이 72만 건, 72만에 걸쳐 가지고 돈을 받고 그 돈이 약 시세로 뭐 2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았으면 그냥 시세가 아니고 그만큼 돈을 받았는 게 2조 2천억인데 여기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그 재단이나
뭐, 고레벨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받아 2조 2천억의 돈을 받아서 그거를 가상자산으로 다시 뭐 바꿨다.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뛰는 걸 보고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왜? 경찰이 하나를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게 다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던 이 업무상 배임이 여기에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심의 신청을 한 것이고 민원도 넣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집회에 협조까지 요청을 한 상태고 집회 일자를 잡아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하는 거 보면 쏙 터져. 정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하게 받는 거는 저 단체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었으면은 저희 사건이 이렇게까지 뭐 휘둘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국감 언론 먼저 그런 쪽에 막 엄청나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가장 혹할 만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사화 해버렸잖아요. 그걸 뒤집는 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범죄 형태하고 같으니까. 가상자산인지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떠나가지고 이 시스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현금이 돌아다니냐 안 돌아다니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거래소에서 차익을 내는 소위 말하는 거래소의 지갑을 가지고서 어떠한 이런 암호화폐들의 홀더들이 내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 다 까먹을 때 현금을 가지고 까먹고 있어요.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까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거는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까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우리의 피해를 회복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을 해놨는 이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네 가지의 뭐 비트, 이더, KOK, USDT 이렇게 돼 있는가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주소를 스테이킹을 할 때 어떻게 연결을 시켜놨는지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 상으로 이 그 설계를 한 쪽이 현재로서는 누구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버전 말고 신 버전 이거를 사용하는 그거를 누가 손을 댔느냐? 그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는데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경험도 없는 금속 어, 물에 사용이 되는 도금을 제조를 했는데 기존 업체보다 10배, 15배 정도의 매출도 올리고 영업이익도 엄청나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이사, 그다음에 그 이사라고 되어 있는 디렉터 하나가 뭐 주식회사 미디움의 전 두 명의 대표이사. 지금 현재로서는 전
대표이사 3명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 1,500 몇십만 불, 첫 해 매출이 그 정도. 다음해가 한 800 몇십만 불이 또 뭐 매출이 3, 4분기까지 뭐 805만 불인가 뭐 그 정도가 매출이 생겼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 자체도 19년도에 0, 20년도에 3,840, 21년도에 160억 정도의 매출이 생겼다. 근데 매출처는 거기서 언급한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이런 쪽은 없었다. 그럼 뭐만 있느냐?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160억이 매출이 생겼다는 건데 그 내용 중에서 실사멘트를 추적해서 미디움의 관계자가 PD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헤어케이 재단에서 약 70억 정도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앱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운영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70억? 저는 70억이 아니라 160억이 다 그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명목으로? 운영, 개발, 그렇게 나눠놓고 그 자금은 어디에서 뺐을까? 이렇게 재단 돈 없어요. 스태킹 되어 있던 비트이더 이런 것들을 빼돌려가지고 매출처럼 재단에서 재단의 모든 공지, 마스터키, 뭐 이런 것들을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는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매출을 올리는 회사겠죠. 이상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마치겠습니다.